여러분 혹시 잡초 아시나요? 잡초? 잡초를 뽑을 때는 그냥 뽑으면 계속 자라나잖아요.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산주의의 뿌리까지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공산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왜 우리의 적인지랑 공산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에서 망한 교회가 어떤 게 있는지랑 우리가 앞으로 공산주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산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주의랑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산주의라는 거는 저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거를 일원화시킨 게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마귀가 하와에게 꼬드깁니다. 그때 마귀가 하와에게 꼬드길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변질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생각은 엄청난 중요한 거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게 바로 철학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삶에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저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서구 문명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서구 문명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선 1400년대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보다도 위대한 국가였어요. 그 당시 유럽,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유럽은 흑사병으로 많이 죽어가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국은 변두리의 나라가 되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서구 유럽들은 발전하게 됩니다. 중국이 생각하죠. 도대체 이 나라를, 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이곳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나. 그래서 이들이 연구해서 만든 책이 바로 더 베이징 팩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 학자들이 만든 책이고, 여기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서양의 세계 패권을 설명하는지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처음에는 서양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서양의 정치 시스템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서양의 경제 시스템이 중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20년 동안 서양을 연구한 결과 서양 문화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이 중국보다 강력해진 이유다. 사회적, 문화적 삶의 기독교적 윤리 기반이 자본주의의 출현과 그 후 민주정치로의 성공적 이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만든 책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는 중국이 만든 책입니다. 또 다른 학자를 볼까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미국의 만국 박람회라는 데를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좀 뒤처지는 나라였어요.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사람한테 시골에 잔치국수 먹으러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미국 땅을 밟습니다. 근데 미국 땅이 너무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발전되고, 그 경이로움에 자기가 살던 독일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만국 박람회를 기차를 타고 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죠. 아,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켰나 하면서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 기차를 타다가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기차를 타면서 수많은 교회들,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만든 책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의 경제적 활기는 종교의 개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받은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다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 떨어져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기 서구 문명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예언합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각국의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이 예언은 틀리게 돼요.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은 나라를 배신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생각을 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럴까? 서구 문명이 노동자 계급의 눈을 가려 마르크스 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계급 이익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자들이 우리를 속인다. 공산주의가 더 최고인데 우리를 속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서구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거예요. 이거는 1923년도 막스 호르크하이머라는 사람이 만든 따지면 이제 공산주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1930년대 자본주의의 풍요로움, 자본주의가 워낙 발전을 시키니까 더 이상 이제 공산주의 혁명은 일어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장인 막스 호르크하이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해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1930년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다. 본질, 기독교 정신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나온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앞에 나오는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해체주의, 남자와 여자, 이성애와 동성애,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들이 해체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이데올로기라는 이론이 나와요. 앞에서 보시면 억압적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억압적 국가기구에는 정부, 군대, 경찰, 법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탱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인 가정, 학교,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탱하는 가정, 학교, 교회를 이 사람들이 무너뜨려야 돼요. 서구 문명을 파괴하려면. 근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저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야겠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성정치입니다. 비렐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자본주의, 이 군대, 정부, 경찰, 법원들이 억압한다. 그 억압 속에서 기독교적인 성윤리, 여자는 남자 여자 좋아하고 이성애, 이런 성윤리가 이 사람들을 억압한다. 이 사람들을 폭력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것들을 다 파괴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북한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바로 교회를 가기 위한 북한인들이에요. 지금이라면 상상을 못하죠. 이 북한 교회들은 일제강점기도 버텼습니다. 그 선교자들이 와서 북한에게 선교를 해요. 그 당시에 북한의 별명은 동방의 예루살렘, 유교, 조상님을 믿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부흥된 거는 전무후무입니다. 근데 이 30년 일제강점기를 버틴 교회가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2, 3년 만에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멸망했는지 보시기 전에 우선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쟁에 신호탄을 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공격한 거고 그 당시 미국이 2,400명이 죽어요. 근데 이거를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업적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예언했는데 그게 바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41년 7월에 나와요. 근데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1941년 12월에 합니다. 5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얘기해요.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다.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한국인 최초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미국인들이 막 사들여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넘어갑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루즈벨트가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마침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일본을 그들의 섬나라로 쳐밀어 넣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 한국은 자유국가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본 루즈벨트는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43년 11월 27일 카이로 회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중국의 장제스, 가운데는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그 당시 영국의 처칠이에요. 이 세 개 강대국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 중에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한국의 독립을 첫 명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은 45년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2년 전인 회담에서 한국이란 독립을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승만을 위해서 우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대한독립 기념 우표예요. 이 당시는 이 우표에 나올 때 아직 대한독립이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우표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자가 쇠사슬이 풀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는 되게 자그만 나라예요. 그것도 일본 밑에 있는 식민지의 나라죠.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줬다? 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근데 여기서 공산주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엘저 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련 사람입니다. 소련 사람인데 미국의 대사관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은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엘저 히스가 그 당시 미국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소련의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미국은 충분히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이랑 손을 잡자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소련은 공산주의죠. 과연 이 생각이 다른 두 개의 나라가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루즈벨트는 현혹됩니다. 그래서 소련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도와달라. 그래서 소련이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게 바로 얄타 회담이라는 회담이에요. 얄타는 러시아의 지역 이름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 아까 중국 대신에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 이 사진에도 보시면 엘저 히스라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얄타 회담의 내용이 뭐냐면 소련이 요구를 해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대신에 독일이 망하면 소련의 지배권을 동유럽의 지배권을 우리한테 달라. 그리고 일본이 망하면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을 우리한테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유럽이랑 한반도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이 알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주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루즈벨트가 죽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됩니다. 트루먼 같은 경우는 반공주의자예요. 공산당을 싫어하고 그다음 우리를 위한 광복을 좋아하는 광복주의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밀 고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소련 사람입니다. 소련 사람인데 공산주의가 싫어서 미국으로 넘어와 미국의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승만이 묵고 있는 호텔까지 가서 얄타 회담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얄타 회담 내용은 비밀이었어요. 얄타 회담의 내용은 엘저 히스 이런 그거 안에 있는 측근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걸 듣고 미국에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요. 그게 그 당시 대통령인 트루먼한테까지 갑니다. 트루먼도 이 얄타 회담의 내용을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트루먼이 얘기하죠. 우리는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겠다. 카이로 회담 처음에 나왔던 그 회담 내용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다시 회담을 엽니다. 그게 바로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나온 포츠담 회담입니다. 왼쪽에 이제 처칠 대신에 영국인 애틀리라는 사람이 나왔고, 가운데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그 다음에 소련의 대통령인 스탈린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소련 입장은 원래 한반도 주기로 한 거 아니었냐. 트루먼은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 결국 절충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케이, 한반도 독립을 보장하겠다. 단 한반도가 안정되고 일본군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
소련은 북한에, 그리고 미국은 남한에 주둔한다, 이렇게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군이 미군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계속 밀어요. 약속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일본이 물러서지 않자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래도 일본은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계속 버팁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뒤인 8월 9일 미국이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거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근데 다 된 전쟁에 갑자기 소련이 160만 대군을 들고 옵니다. 그 당시 일본은 12,000명이 사망하고 포로로 13만 8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소련은 단 1,400명밖에 죽지 않습니다. 그때 당황한 트루먼, 그 당시 그렇게 160만 대군을 몰고 온 소련이 북한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 당시 미국은 일본과 전쟁 중이니까 아직 남한 땅에 들어오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소련이 6일 만에 북한을 먹어버립니다. 이에 당황한 트루먼은 38선을 그어버려요. 지금 좌파 교과서에서는 38선을 그은 게 미국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다, 미국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교과서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만약 분단 안 했으면 우린 지금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북한을 먹은 소련이 공산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45년 8월 27일 남북 철도 운행을 중단시킵니다. 그 다음에 38선 출입을 차단하고 북한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죠. 그 다음에 45년 9월 6일 남북과 전화, 전보, 우편 다 차단합니다. 그러나서 소련이 김일성을 세웁니다.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2, 3년 만에 북한의 교회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바로 공산주의의 위원화 전략입니다. 위원회 전략. 위원회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코민테른이라는 게 나와요. 코민테른은 우리로 따지면 유엔입니다. 공산주의들의 유엔이죠. 근데 유엔 같은 경우는 국가가 참여합니다. 하지만 코민테른은 개인, 당, 공산주의를 널리 퍼뜨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지역마다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인민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이건 인민재판 사진입니다. 그 당시 소련이 그 당시 소련이 각각의 북한의 지역마다 위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위원회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완장을 채워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부자, 지도자, 종교인들을 재판하게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에서 종교인들이 다 몰살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북한의 교회가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볼까요? 위원회 공화국 논란, 정권마다 되풀이. 노무현 정부 때 위원회 숫자가 급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셀 수 없이 많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론화 위원회. 원전을 포기하자는 위원회를 문재인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이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위원회를 열쇠를 진 구인위원회, 원전 전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원자력을 모르는 사람 9명을 데려다가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대로 내가 꼭두가시처럼 세울 사람 9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위원회 줄줄이 돼요.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위원회, 국가청년위원회, 성평등위원회. 그리고 성평등위원회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된 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이 위원회가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추진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게 우리 길거리에 돌아다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공산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해결책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처음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떻게 서구 문명에 들어왔죠?
마르크스주의자가 서구에 들어올 때는 그 당시 기독교가 타락된 상황이었어요. 눈물이 메마르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틈을 타 마귀가 틈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본주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면 돼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다시 우리는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에서 기독교 정신을 회복할 때 공산주의는 물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발표 아주 재밌게 참 잘했어요. 너무 쉽게 잘 설명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귀에 쏙 들어오죠.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을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북한에 기독교가 없잖아요. 그게 오래 걸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2, 3년 만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재자가 하나 생기면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들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거 자기 말 안 따르는 사람 다 죽여 교회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갖다가 싹이 청소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 세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지금 있는 교회 장소 같은 데가 지금 김일성 동상 세우는 장소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교회 파괴하는데 2, 3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싹 만들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위원회 몇 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추진하다가요, 그냥 독재자 하나 딱 나타나면 그냥 확 멸망시켜 버릴 수 있어요. 기독교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공산주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죠? 기독교랑 하나 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 정신이,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공산화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막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교회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자꾸 교회를 자꾸 어렵게 괴롭히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문 닫은 교회가 되게 많아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 이번 그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엄청 많아요. 이거 자꾸 억압하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교회는 조용히 있어라, 교회는 잠잠히 있어라, 교회에서 밥도 먹지 마라, 교회 예배도 드리지 마라,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라. 계속 몇 달 동안 해놓으니까 교회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배 철저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